85페이지에 개념 확인하기. 자, 첫 번째.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분석하여 땡땡을 발견했다. 톰슨이 뭐 발견했어? 전자 발견한 사람이죠. 뭐라고? 화학에서 응. 해왔어. 선생님이 뭐 음극선 실험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자면 우리 84페이지의 메뉴에 보면 음극선 실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관에다가 이 관을 거의 진공에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관을 진공에 가깝게 만들면서 뭔가 형광물질 같은 걸 넣어놔. 그래서 입자가 부딪히면 빛을 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센 전압을 걸어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어. 자, 음극선.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 레이예요, 레이. 레이가 뭐야? 엑스레이 들어봤지? 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광선이라 생각하면 돼, 광선. 그래서 어떤 빛으로 된 것들이 쭉 나오더라. 근데 얘가 플러스 극에 끌려가는 걸로 봐서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지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뭔지 조사해 보니까 전자의 흐름이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톰슨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분석해서 땡땡을 발견했다. 러더퍼드는 뭐 발견한 사람이야? 러더퍼드는 양성자,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이죠. 양성자 발견한 사람은 모즐리였던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파 입자라는 건 뭐냐면 얘는 헬륨 원자 핵입니다. 산란이 뭐야, 산란? 산란이라는 건 뿌리는 거지. 그래서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을 금에다가 뿌려봤더니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하고 아주 희박한 확률로 되튕겨 나오더라. 그래서 원자라는 애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중심에 질량이 큰 애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뭐야? 원자핵이었죠. 세 번째,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누구?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누구?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원자 내부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동그라미 X.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맞죠? 전하가 뭐야? 전하. 전하는 전기적 성질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전기적 성질. 전기적 성질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있지. 뭐랑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째,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2배로 증가시키면 전기력 크기는 2분의 1배로 감소한다. 자, 우리 전기력 크기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지? R제곱분의 K 곱하기 Q1, Q2. 자,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되죠? 그렇지.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4분의 1배가 돼야 되지. 틀렸지? 세 번째,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전기력 때문에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속박이 뭔 뜻이야? 붙잡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핵 속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속박되어 있는 거 맞아요. 다음 1번. 시작.
얘가 음극선이 쭉 진행하다가 어디에 끌려가고 있어? 누구한테 끌려가고 있어? 플러스한테 끌려가고 있어. 그 말은 얘는 무슨 성질이다? 마이너스 성질이다. 그래서 전하의 종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시작. 실험 과정과 결과가 뭐 쫙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러더퍼드 하면은 뭐 발견한 사람이다 딱 떠올리면 돼? 원자핵. 그럼 여기서 발견한 입자는 원자핵이 되겠죠. 세 번째 시작.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쪼개졌죠?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지고 원자핵도 중성자, 양성자 나눠지고 쪼개집니다. 두 번째,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지? 응. 세 번째, 원자핵은 원자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아요? 틀렸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원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은 자, 원자의 크기는 뭐 원자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자의 지름을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로 봅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잘 감은 안 오지, 그치? 자, 이 원자를 쭉 확대해. 이 비율 그대로. 확대해가지고 원자가 우리 학교 운동장이라면 그럼 그 가운데 원자핵이 있겠지? 자, 원자의 크기가 운동장이라면 원자핵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얼마나 할 것 같아? 응? 축구공? 더 작아요. 쌀 한 톨 정도 크기 됩니다. 그러니까 다 빈 공간인 거야, 사실 원자는. 여러분들 몸도 원자로 돼 있죠. 다 빈 공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다음 4번. 시작. 자, 앞으로 전기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전하량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부호가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런 것들 나올 때 여러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왜냐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을 쓴다는 건 전기력이라는 힘을 벡터의 개념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아직 벡터에 대한 연산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크기 따로 방향 따로 보면 돼. 크기는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전기력 크기 어떻게 구해? R제곱분의 K 곱하기 Q1, Q2 이걸로 크기 구하면 되고 방향은 같은 극이면 밀어내고 반대 극이면 끌어당긴다. 요거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가 F라 그랬어. 그럼 여기 F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F 얼마야? 4D의 제곱분의 2D 전체의 제곱이니까 4D 제곱 되겠죠. 4D 제곱분의 K 곱하기 Q 곱하기 2Q니까 2Q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게 F야. 그럼 이거 약분해 보면은 2D 제곱분의 K 곱하기 Q의 제곱 이게 F고, 자, C하고 D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F의 몇 배이냐? 자, C하고 D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F'를 합시다.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얼마지? D제곱분의 K 곱하기 4Q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어차피 방향은 따로 보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원래 크기 F 2D 제곱분의 KQ 제곱의 몇 배인가? 몇 배야? 8배죠 이거. 그래서 8F 3번이지. 다음 5번. 5번 시작. A는 뭘까? 원자핵. 더 정확하게는 양성자죠. 수소라고 했으니까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그치? B는 뭐야? 전자. 기억.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아요? 니은.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1800배 정도 무겁습니다. 디귿. A와 B 사이에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해야지. 선거 때 하루 쉬고 현충일날 또 쉬고 하니까 죽겠지 아주. 그치? 나도 그래 사실. 자 6번 시작.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맞아?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에 의해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다. 맞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력의 크기가 증가한다. 틀렸지? 전기력 크기 감소합니다. 다음 7번 시작. 자, 음극선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 전자야. 전자의 흐름. 그럼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아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향한다. 맞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세 번째, 원자대에서 방출된 입자의 흐름이다. 맞아? 뭐 어렵게 생각해. 전자가 어디에 있는 애야? 원자에 있는 애 아니야, 원자.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흘러가면 그게 전자지. 맞죠? 자, 니은을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 건전지를 전구에다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그 말은 이 건전지를 통해서 이 회로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 과거의 과학자들이 건전지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떤 화학적인 규칙에 따라서 한쪽을 플러스 극, 한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근데 플러스라는 거는 이미지가 넘쳐나는 이미지지. 마이너스는 부족한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가가 이동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 건전지 긴 쪽, 짧은 쪽에 있는데 어디가 플러스야? 긴 쪽과 짧은 쪽 중에 어디가 플러스야? 긴 쪽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냈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본 적 없어? 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본 적 있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칙들을 만들어냈는데 1900년 중반쯤 돼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입자가 뭔지를 봤더니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그동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전류의 정체가 뭐냐 찾아보려고 했더니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였고 그것도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면 그동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가가 이동한다 생각해서 모든 법칙을 다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반대였어. 그래서 이거 법칙을 다 갈아엎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인정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틀렸죠 이거. 다음 8번 시작.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어? 원자핵을 발견했던 실험이었죠. 자, 기억. 원자핵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아? 틀렸고.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죠? 알파 입자를 큰 각으로 산란시키는 입자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이다. 누구 때문에 얘가 큰 각으로 벗어났어? 원자핵 때문이었죠. 전자가 아니라. 자, 계속해서 9번. 시작. 그림과 나와 같이 점전한 AD를 구성시켜놨다. A, B, C, D의 전하량은 각각 Q, EQ, EQ, Q이고 A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원동안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기억.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 자, 전기력의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기력 나오면 크기하고 방향 따로따로 보면 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A하고 B, 둘은 부호가 어때? 같아. 그러면 A는 어디로 힘받아?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B는 오른쪽 힘받죠. C하고 D는 부호가 어때? 달라. 그러면 C는 어디로? 오른쪽. D는 왼쪽. 그러면 A하고 C의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죠.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F보다 작다. F가 뭐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가 F래. 자, 우리 A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해봅시다. 얼마지? 뭐야? 아, 이게 끊어졌구나.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중간에 이렇게 되면 컴퓨터도 안 되지 않나 이반? 컴퓨터도 안 되고 보드마카도 까만색밖에 없고 너무 열악한데 여기 5반. 우원아, 너 5반 아니야? 너무 열악한데? 얘는 된다. 태우야, 저기 리모컨 좀 줄래? 자, 다시 봅시다. 너무 크게 했구나, 이걸. 이거 어떻게 없애지?
자, A하고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얼마야? R제곱분의 K 곱하기 EQ의 제곱. Q 곱하기 EQ니까 EQ의 제곱. 그러면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은 얼마일까? 똑같아야겠죠? 왜?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B가 A한테 저런 전기력을 가한다면 A도 B한테 요만큼의 전기력을 가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C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4분의 3F이다. 자, C하고 D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F'을 합시다. 얼마야? 4R의 제곱분의 K 곱하기 6Q의 제곱. 그러면 얘는 2R 제곱분의 K 곱하기 3Q 제곱이죠. 자, 얘는 원래의 전기력 R 제곱분의 K 곱하기 2Q 제곱.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야지 얘가 되는 거지? 4분의 3배. 그러니까 C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분의 3F. 맞지? 다음 10번.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A의 부호 플러스 그리고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이 마이너스 Y 방향. 이 두 개만 가지고서 B하고 C가 어느 부호를 갖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네 가지 있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조사해도 되지만 좀 다른 방법을 쓰자면 B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B는 A한테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하지? 몇 시 방향? 2시 방향. 이런 방향에 힘을 가하겠지. 만약에 B가 마이너스라면은 7시 방향. 맞죠? C도 C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어디로 힘을 가할까? 대략 한 10시 방향. 밀어내는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 C가 마이너스라면 5시 방향. 그러면 두 개의 힘을 합력했을 때 이 방향으로 나오려면 어떤 거 합력해야 돼? 이거 두 개 합력해야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거 두 개라는 얘기는 B의 부호가 C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기억 틀렸죠? 니은 B와 C의 전하량 크기는 같다. 지금 B도 마이너스고 C도 마이너스인데 얘네 둘이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만약에 한쪽이 더 크다고 해보자. 한쪽이 더 크게 되면은 이거 평행사변형 그리면 어떻게 돼? 치우쳐지겠죠. 근데 얘가 치우쳐지지 않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온다는 얘기는 둘의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건 뭐냐면 R제곱분의 K 곱하기 Q하면 Q2인데 둘의 거리는 어때? 같아요.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둘의 거리 같으니까 R값 같고. 결국 뭐만 같으면 되냐면 전하량만 같으면 되네. 그래서 B하고 C는 전하량 크기가 같아야지만 요 힘이 같아지면서 정확하게 아래 방향으로 합력이 나온다는 거. 이런 얘기죠. 디귿 B와 C 사이에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B하고 C는 부호가 무슨 부호? 마이너스 끼리니까 밀어내는 방향이죠. 맞죠?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11번 시작. 기억,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2배 더 크다.
구해봅시다. 가에서의 전기력 얼마야? R제곱분의 K 곱하기 전자 전하량 모르니까 이거 2라고 하자 그냥. Q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나에서의 전기력은 R제곱분의 K 곱하기 2Q 곱하기 2. 몇 배 차이? 2배 차이 맞죠? 전자를 입자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얘를 분리시키는 데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둘의 결합력이 어떻다? 강하다는 얘기야. 가하고 나중에 누가 결합력이 더 강해? 나가 더 강하죠. 이거 끌어당기는 힘이 크니까. 맞죠? 디귿. A가 전자를 당기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자가 A를 당기는 전기력 크기보다 크다. 전자가 A 당기는 거하고 A가 전자 당기는 거 누가 더 세? 왜? 작용만작용에 의해서 같아야 됩니다. 다음 12번 시작. 전자가 속박되어 있는 이유 뭐였어? 그렇지. 전기적인 인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에 붙잡혀 있는 거죠. 속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단원 에너지 준위. 화학 듣는 사람, 화학원. 태우야, 에너지 준위가 뭐야? 배웠지? 어? 몰라요. 안 배웠어? 네, 까먹었죠. 강찬아, 에너지 준위가 뭐야? 맞아. 자, 에너지 준위라는 건 뭐냐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드에 의하면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가 돌고 있었지. 하지만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면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전자랑 원자핵이 충돌해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보어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전자는 글씨가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안정한 궤도로 돈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안정한 궤도 이거를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전자 껍질이라 표현할 거예요. 화학에서는 뭐 K 껍질 뭐 이렇게 배웠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1번 껍질, 2번 껍질. 여러분들 작년에 통화과학 시간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두 번째 껍질 몇 개 이렇게 배웠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돼요. 자, 수소를 예로 들면은 수소는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얘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자, 앞으로 첫 번째 껍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겁니다. N이라는 건 이제 뭐 넘버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은 N 이퀄 2. 얘는 3. 자, 그리고 전자는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소의 경우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전자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왜 우아야? 강의가 이해가 못 죠.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 뭐냐면 전자 하나를 1볼트로 가속했을 때 가지는 에너지예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에너지 단위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전자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을 갖고 세 번째 있을 때는 마이너스 1.71 뭐 이 정도의 에너지 값을 갖는데 이게 뭐와 같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 교실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은
여기 바닥에 있거나 교단에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의자에 올라갈 수도 있고 책상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를 본다면 바닥에 있거나 교단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 사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내가 가질 수 있어 없어? 교단과 바닥 사이 가지려면은 공중에 떠야 되지. 불가능하죠 이거. 마찬가지로 전자도 이 껍질 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이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 자 다시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다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의미가 뭐야?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값을 가졌고, 즉 전자가 속박되지 않았어. 전자가 튀어나갔어. 그때는 에너지가 0인 거야 0. 이해되니?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유가 뭐다?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지.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건 어디야? 첫 번째 껍질. 자, 첫 번째 껍질을 뭐라고 부르지 이거? 무슨 상태? 바닥 상태라 불러. 그럼 나머지 애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뜬 상태라 부릅니다. 요거 용어도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둬야 되겠고. 자,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궤도로 올라왔어. 그러면 얘는 이 전자는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되죠. 그럼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지. 자,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전자가 높아지냐면 빛에너지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야 지금? 에너지 간격이? 그럼 얘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얼마다? 10.2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있던 전자가 바닥 상태로 내려왔어. 그럴 땐 에너지가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졌으니까 빛을 방출하겠죠, 이때는. 얼마만큼의 빛이 방출해? 10.2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전자가 10.2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올라올 수 있어, 그치? 이거보다 작은 빛을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당연한 거지. 이거보다 큰 빛은? 만약에 10.3이 들어왔어. 그럼 얘 두 번째 궤도로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못 올라가요. 얘는 정확하게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래서 너네 작년에 스펙트럼 배웠을 거야, 아마. 자, 스펙트럼 하면은 머릿속에 무지개를 떠올리면 돼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 7가지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죠? 하나 더 있어? 아니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 분류가 책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와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들은 대부분 이 분류 기준으로 나왔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기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책이랑 이거랑 조금 다를 텐데 그냥 감안해서 봐, 그거. 자, 스펙트럼은 두 가지. 무엇과 무엇?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있다. 자, 선 스펙트럼은 또 두 가지가 있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스펙트럼 하면은 뭐 떠올리려고 그랬어? 무지개.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모습일까? 무지개가 연속적으로 다 있는 거야. 선 스펙트럼은 그 반대겠죠? 연속적이지 않은 거. 그럼 이 스펙트럼이 어떠한 모습이고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좀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자, 태양빛을 프리즘에다 통과를 시킵니다. 잠깐만. 태양이 빛나는 이유가 뭐야? 별들이 빛나는 이유는 뭘까? 응? 다시.
핵융합을 해서 어떻게 되죠? 그럼 에너지 방출하면 다 빛이 나나? 뜨거운 물 갖다 놓으면은 뜨거운 물도 에너지 방출하지. 교실이 차가우니까, 그치? 그럼 거기서 빛나나? 태양이 왜 빛을 낼까? 되게 어렵지, 그치?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쉽다? 만약에 여기 쇳덩어리가 있어. 이 쇳덩어리는 빛이 날까, 안 날까? 빛이 안 나죠. 이거 교실 문 다 창문 다 가리고 불 다 끄면 안 보이지, 그치? 근데 얘를 점점 가열을 시켜. 가열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증발해요. 쇳덩어리 가열하면 증발해요? 증발하기 전에. 물이 돼요. 쇳덩어리 가열하면 어떻게 돼? 뜨거워요. 뻘겋게 되잖아. 뜨거워지면서, 그치? 자, 그 뻘겋게 된다는 건 얘 혼자 빛을 낸다는 거지. 자, 태양이 빛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뜨거워서 그렇다. 뜨거워서. 자, 뜨거워서 빛을 내는 애들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면 빨주, 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태양뿐만 아니고 별도 마찬가지거든. 별도 뜨거워서 빛을 내는 거니까 결국에. 근데 얘 사이에 지구에 들어오는 어떤 사이에 어떤 미지의 원소가 있어. 자, 이 원소라는 건 원자로 돼 있잖아, 결국. 자, 원자들은 그 안에 전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겠지. 전자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올 때 얘가 흡수할 수 있는 빛이 정해져 있었지. 이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들만 흡수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얘는 특정한 색깔만 흡수할 수 있어요. 색깔마다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노란색이랑 파란색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럼 태양에서 발생하는 빛은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나오지만 그 중에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여기 흡수가 돼버려. 그럼 여기 지나가는 빛은 누구야? 이렇게 되겠죠.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여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흡수하고 난 나머지 빛들을 관찰해 보면은 무지개 배경에 특정한 색깔은 흡수가 돼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까만 색깔 선으로 보입니다. 이런 스펙트럼을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지의 원소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들뜬 상태가 됐어. 들뜬 상태라는 건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상태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불안정해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얘들이 에너지 낮은 상태로 갈 때는 빛을 어떻게? 방출해야 돼. 그럼 얘가 방출할 수 있는 빛은 뭘까? 그렇지, 노란색이랑 파란색만 방출할 수 있겠지. 그래서 까만 색깔 배경에 특정한 색깔들만 선으로 나타난다는 건 어떤 원소가 거기에 대한 빛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 원자들마다 이 간격이 다 다르거든. 간격이 다르다는 건 자기가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빛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이거 누군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배웠던 게 이거야, 너네. 기억나? 아니요. 누구한테 배웠어, 작년에? 이 내용? 이나래 쌤한테 배웠어? 자, 어쨌든 이게 스펙트럼의 원리고, 자, 여기 이 빛이라는 존재, 얘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요 빛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해야 되는데, 이 빛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광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광자라는 건 뭐냐면 빛, 광자의 입자라는 뜻이야. 빛을 입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전자가 하나 튀어오른다는 얘기는 비달갱이 하나를 흡수했다는 얘기고, 전자 하나가 내려온다는 건 비달갱이 하나를 방출한다는 거거든. 그때 그 비달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10.2라는 얘기야. 즉 광자의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HF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 식이 되게 재밌는 식이야, 알고 보면. 자, 이가 뭐라고? 광자의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인데 누구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야.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다. 여기서 H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값으로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는 값을 가져요.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작아요. 엄청 작은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잖아? 그럼 빛 보면서, 빛알갱이 하나 들어왔다, 두 개 들어왔다? 느껴, 안 느껴? 못 느끼지? 너무 작아서 그래. 너네 수돗물 흘러가는데, 수돗물 이렇게 틀어놨는데, 손바닥 딱 대고서, 물 분자가 몇 개 나한테 부딪혔다 느껴져? 안 느껴져. 왜? 너무 작으니까. 이것도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빛알갱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H는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값으로 정해져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중요한 거는 F. F는 프리퀀시의 약자입니다. 프리퀀시 무슨 뜻이냐면, 진동수라는 뜻이거든, 진동수. 빛이 파동이라 그랬죠. 파동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 에너지가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진동을 하면서 전달이 돼. 파도라는 거는 물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고, 진동하면서 그때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게 진동수야. 되게 웃기지? 자, E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빛을 입자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F는 빛을 파동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빛이 파동일까 입자일까? 몰라요. 알아요. 파동일까 입자일까? 알 수 있어요. 둘 다입니다.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입자의 성질도 가져.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파동이 입자냐 막 싸웠는데 한순간 파동이 이겼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막 에테르 있는지 확인하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광전효과라는 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하면서 빛이 입자다라는 것도 밝힙니다. 그래서 빛알갱이 하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원자 내부의 이 에너지 준위들, 이 에너지 준위들 사이에는 규칙이 있어. 원자들마다 이 값들이 전부 다 다른데 하나의 규칙은 따릅니다. 어떤 규칙을 따르느냐? 자, E는 에너지란 뜻이고 N은 뭐냐면 n번째 궤도에 있을 때의 에너지란 뜻이에요. 자, n번째 궤도에 있을 때 이 전자의 에너지는 n제곱분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 이러한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책에는 수소 원자에 대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원 대신에 마이너스 13.6이라고 나왔을 거야.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식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얘들이 에너지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즉 얘가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만큼인지, 거기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하기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수소 원자를 조사해 보잖아? 그러면은 자,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가 바닥 상태. 바닥 상태라는 얘기는 몇 번째 궤도의 에너지야? 몇 번째 궤도? 첫 번째 궤도. n = 1.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은 게 두 번째 궤도. 그 다음 높은 게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 다섯 번째 궤도, 쭉쭉쭉쭉 있어요. 자, 얘가 이 원자에서 빛이 방출이 되려면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져요.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낮아져야 되지. 자, 낮아지는 것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 2번에서 1번,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5번에서 1번, 이렇게 1번 궤도,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애들. 자,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얘들이 방출하는 빛은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만 방출하기 때문에 얘들을 뭐라 부르냐면 라이먼 계열이라 불러요. 라이먼.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진 애들, 3번에서 온 애들, 4번에서 온 애들, 5번에서 온 애들, 6번에서 온 애들, 7번에서 온 애들. 자,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 방출하는 요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 자, 마지막 세 번째 궤도로 떨어진 애들.
얘들의 특징은 적외선의 형태로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형태로 방출하는 애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파시엔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러한 용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거. 자,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 여기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게 누굴까? 에너지 가장 높은 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에너지 가장 높은 거 누굴까? 아, 너네 이거 모르는구나. 빛을 진동수별로 이렇게 나누잖아? 왼쪽은 이제 진동수가 적은 애들이고, 오른쪽은 진동수가 큰 애들이야. 이거 뭐 다 할 필요 없고, 대각 이쯤에 가시광선이 있다고 합시다.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지.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뭐 무지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돼 있고, 빨간색 바깥의 영역은 뭐라 불러? 옳게 생각하지 마. 빨간색. 한자로 뭐야? 적. 빨간색 바깥의 영역은 적외선. 보라색 바깥의 영역은 자외선. 적외선하고 자외선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크지? 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험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너네 일상적인 경험에서 자외선 어디서 쓰이는지 본 적 있어? 햇빛에 들어있죠. 자외선 받으면은 피부가 까맣게 타고 심하면 피부 암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거에서 학교에서 본 적 있어? 자외선? 있어야 되는데. 급식소. 컵살균기 있잖아. 자외선은 세균을 죽이는 애야. 적외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겨울에 교실 추운데 옆에 누가 오면 따뜻하지? 그건 그 사람이 적외선 방출해서 그래요. 이거는 따뜻함을 느끼는 거야. 누가 에너지가 더 커? 자외선이 에너지 더 커요. 세균 죽이잖아, 얘는. 이거 잘 고려하면서 연관시켜서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와.